원투펀치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원투펀치 플러스. 저희 어디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가 굉장히 스튜디오도 달라졌고 새로운 게스트와도 또 얘기를 나눌 건데 원투펀치 플러스가 여러분들과 이제 함께하게 됐거든요. 벌써 촬영이 좀 시작됐다고 하고요. 저희는 또 기획 코너로 TMF로 찾아뵙는데 같이 해주실 분들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이명철 해설위원 정다은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어디 봐야 돼요? 여기 보고 이렇게 한번 손을 이렇게 흔들어 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원래 좀 아시는 사이셨나요? 저희가 경기장에서 혹시 뵀었지 않았나요? 지나가다 막 네. 아마 봤을 수도 있는데 같이 방송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럼 사석에서 본 적은 아예 없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두 분의 지금 사이가 샤이샤이한 이 기울이가 흐르고 있는데 좀 어떻게 서로를 좀 들었는지 궁금한데요? 글쎄요. 아무래도 사실 다워 기자님이 쓰셨던 글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사를 많이 봤었고 워낙 취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기사를 통해서 좀 많이 접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아니 네. 그냥 접했다 말고 네. 그 기사를 통해서 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느꼈다 뭐 이런 거 없나요? 좀 꼬였다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이 있을 꼬였다.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궁금한 게 많이 풀렸죠 덕분에. 네. 정다은 기자님은요? 이명철 위원의 해설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오늘 오전에 이제 뭐 인스타를 보는데 무슨 춤을 추시더라고요. 나 그거 보고 진짜 눈을 감았잖아요. 그 요즘에 알고리즘에 뜨게 하는 그 춤은 뭐 릴스 춤이죠. 네. 요즘에 유행하는. 어떠셨어요? 그 감상? 저는 이제 내향형 인간이라 네네. 그런 거를 참아 못하는 사람이라 그런 거 보면 오히려 또 약간 되게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 중계 해설에서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런 거를 그렇죠. 보고 대단하다. 네. 사실 그런 거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시키면 다 하거든요. 근데 이명철 위원님이 참 좋은 게 아기 때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시키면 하는 게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중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네. 항상 이렇게 신입의 자세로 이렇게 임하는 자세 참 멋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영상을 보셔서는 안 느껴지겠지만 저도 되게 내향적이라서 사실은 아이인가요? 아이죠 당연히. 저도 네. 아이예요. 아이시고. 우리 셋 다 아이인데 아이시고, 참 네. 방송을 하고 있네요. 신기하게도. 어쨌든 먹고 살려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먹고 살면 하고 그리고 저보고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처럼 하느냐. 이게 방송형으로 자꾸 이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되고. 정다은 기자님도 사실은 방송을 좀 많이 했잖아요. 네, 뭐 저는 축구, 배구, 뭐 저는 섭외 들어오면 다 하진 않는데. 네. 좀 가리는 편이세요? 좀 가립니다. 오, 네. 여기 이렇게 왔다라는 건 굉장하게 원투펀치에게 애정이 있거나 미래를 봤다 뭐 이런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피디님이 장문으로 좀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감정에 좀 약한 타입이시구나. 제가 또 보기와는 다르게 좀 착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오셨구나. 도와준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리죠, 의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원투펀치 플러스로 개편을 해서 정말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해 나가고 있잖아요. 이제 첫 삽을 떴는데 이제 잘 해 나가야 될 텐데 저희 프로그램 소개 좀 해드릴게요. 먼저 지금 저희 원래 이명철 해설위원하고 TMF를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저희의 취지가 조금 팟캐스트 형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축구에 대해서 재밌게 그냥 정말 프리토크로 얘기하는 형식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게스트를 누구를 뽑을까라고 했는데 가장 먼저 이제 이명철 위원님과 저는 원래 있었던 멤버고 정다은 기자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을 저희가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계속 찾는데 그냥 웬만한 분들은 저희가 안 모시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의 커트라인에 정다은 기자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식도 깊고 그리고 재미도 있으면서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찾고 있어요. 사실 원투펀치에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전문가들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저희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어쨌든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여러분들도 이분은 좀 여기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 입담이 딱 한 분이 오시면 완성형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TMF에서는 먼저 가장 크게 다룰 주제가 K리그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정다은 기자님이 또 K리그에 굉장히 해박하시기 때문에 오신 면도 있고 그래서 K리그를 해볼 텐데 저는 조금 오랜만이거든요. K리그가. 사실 그래서 조금 떨리기도 해요. K리그를 떠난 지가 한 3년? 4년이 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떠나 있어서 사실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제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25라운드까지 펼쳐졌잖아요. 먼저 원래 K리그 처음 시작할 때는 25라운드가 어땠냐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두 분이 경기 중에 한 경기를 꼽아서 참 인상적이었던 경기 하나씩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전북 안양 경기가 가장 좀 눈에 들어왔던 것 같고요. 역시 FC 안양이 골대도 맞추고 좀 불운했던 경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길 수 있을 만한 경기였는데 근데 그 경기에선 결과적으로 전북이 승리를 했고 이승우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여러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승우 선수가 득점을 할 때 팀 라커룸의 분위기가 확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정도로 분위기메이커. 지금 전북에서는 이승우 선수가 역시 팀 내에서도 꽤 중요한 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권창훈 선수의 한 방도 좋았고 어떻게든 경기를 이기게 하기 위한 포획 감독의 교체술, 과감성 이런 부분들이 팀의 위닝 멘탈리티는 물론이지만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선택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좀 일깨워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결과로 봤을 때는 리그 21경기 연속 무패거든요. 16승 5무의 성적이고 우승팀에게는 항상 이 꾸역승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라와야 됩니다. 네네. 아무리 뭔가 타이틀을 따내는 팀이어도 한 시즌 동안 뭔가 확 그 매번 경기력이 일정하게 높은 수치를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그 꾸역승을 어쨌든 전북이 보여줬다는 점은 희소식. 다만 아쉬운 소식은 요즘에 이 꾸역승의 빈도가 조금 과할 정도로 많긴 해요. 네. 팬들이 느끼기에도 포획 감독이 느끼기에도 조금 이제 선수들이 더 많이 뛰어줘야 된다. 이제 약간씩 그런 이야기들을 포획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이후로 아마 수많은 또 상대 팀들의 도전을 받게 될 텐데 전북이 이런 경기력적인 불안 요소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보는 것도 좀 재밌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21경기 연속 무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 K리그를 좀 떠날 때쯤에 전북이 확 이렇게 내려가는 추세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계속 이 힘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꾸역승을 하는 이유는 어쨌든 승리를 하거나 패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좀 정다우 기자님이 현장을 많이 가니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이 거스포획 감독이 확실히 이 흔히 말하는 짬밥이라고 하죠. 그게 좀 있다라는 게 느껴졌던 게 사실 시즌 초반에 그 조합을 찾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는데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챔피언스리그 2에서 일찌감치 탈락을 해버리고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최적의 조합을 찾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북이 베스트 11을 거의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의 동일한 라인업으로 나오고 상대가 이미 다 아는데도 워낙 그 선수들의 디테일함 또 개인 능력이 뒷받침이 되니까 쉽게 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조합을 찾았다는 게 워낙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 탈락을 하면서 K리그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된 것 같다. 그리고 또 올해 또 휴식기가 좀 띄엄띄엄 아주 적절할 때 있습니다. 네네. 전북 선수들이 그 베스트 11이 지쳐갈 그렇죠. 때쯤에 꼭 휴식기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플랜 A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만약에 계속 뭔가 경기를 해나가면 이 플랜 A가 어느 순간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운도 따라주는 것 같아요. 운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안양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대를 그렇게 때릴 수가 없어요, 상대가. 사실 그 중에 하나만 들어갔어도 그쵸. 흐름이 바뀔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 운이 사실 그건 운이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 나가는 팀들에게는 결국에는 그런 운까지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운이라는 것도 그걸 끌고 오는 것도 그것도 힘이거든요. 뭔가 좀 망하고 있는 팀한테는 운도 안 따라줘요. 맞죠. 그리고 신기하게 운이 따르게 하려면 팀도 그만의 노력을 해야 돼요. 맞아요. 결국 운이 그냥 제발 골 좀 넣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선수를 투입하고 어떤 타이밍에 투입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중요한데 그러면 이 경기에서는 역시 권창훈 투입이라든지 이승우 투입이라든지 적재적소에 더 공격적인 자원들을 투입을 해서 힘을 써준 것 그러니까 운이 따라오게끔 환경을 만든 것도 포획 감독의 사실 선택인 거죠. 선수들에 대한 이 감독의 이해도가 생각 이상으로 정말 빠른 타이밍에 올라왔고 또 그 선수들을 활용해내는 그 포획 감독 특유의 센스가 요즘의 경기들을 보면 많이 올 시즌 내내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쨌든 꾸역승이긴 하지만 승리를 가져가고 있는 거는 대단하게 전북의 힘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25라운드를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경기를 좀 정다우 기자님 뽑아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25라운드에 강릉에 다녀왔는데요. 대전과 수원FC의 경기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별로 재미가 없었어가지고. 네. 예상치 못할 때 훅 들어오시네요. 한번 이렇게 꺾어야 또 좋습니다. 맛있어요. 대전 수원 경기 재밌었고요. 특히 이 윌리안 선수 다시 한번 또 공격 포인트 추가를 하면서 왜 이 김은중 감독이 그토록 윌리안을 원했나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윌리안 선수 어시스트 장면 보면 0.7골, 8골 정도는 되지 않나 싶은데
그 농구에서 나오는 이제 앵클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김봉수 선수가 거의 뒤로 나자빠질 뻔했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라민 야말 선수가 김진수 선수를 거의 이게 잡아뜨릴 뻔했던 그 장면이랑 비슷했어요. 그래서 진짜 윌리안이 정말 완전히 살아났구나 생각이 들었고 5경기에서 5골 1일 도움이거든요. 매 경기 공격 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고 윌리안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 좋은 거는 사박 선수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사박 선수가 최근 4경기 연속골이고요. 이 경기에서도 사실 골 장면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발목으로 아주 가볍게 꽂는 장면이었는데 한국 축구에 완전히 적응을 했다라는 게 느껴졌고 수원이 지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2골 넣었고 또 안드레고 선수가 골 넣었는데 이제 옵사이드 취소가 됐고 화력이 확실히 살아나서 수원FC는 사실 물론 순위는 아직 강등권에 있지만 파이널 A도 도전할 만한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최근 경기력이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다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수원FC가 후반기에서는 좀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제 생각에는 여름 보강을 확실히 좀 잘한 게 역시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사실 안데르송이라는 큰 존재감을 가진 선수를 일단 팀에서는 내보내긴 했지만 그럼에도 새롭게 수혈된 얼굴들이 확실히 팀 분위기에는 좀 크게 작용을 하고 김은중 감독으로서도 쓸 수 있는 옵션이 많아진 부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안데르손 선수가 이적을 했잖아요. 네. 서울에서 공격 포인트가 아직 없습니다. 네네. 사실 존재감이 수원 FC보다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 걸 보면 이 김은중 감독은 사실 지난 겨울에도 안데르손 선수를 좀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선수가 이제 마음이 떠버리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태국 동계 훈련 도중에 혼자 그냥 귀국을 했거든요. 아니 더 이상 못하겠다 이래서. 네. 그러니까 사실 거의 전반기 한 10경기 정도는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정상 컨디션으로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김은중 감독은 안데르손으로 보내서 내가 원하는 선수들로 좀 채워서 차라리 다채로운 공격으로 좀 가자라는 구상이 강했는데 그걸 못하고 시즌을 시작하는 바람에 전반기에 이제 흐름이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본인이 봐왔던 선수들 잘 요소요소에 영입을 해서 사실 공격, 뭐 미드필더 아주 다양하게 측면 수비까지 보강을 했거든요. 근데 그 선수들이 거의 제 몫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내 입맛대로 이제 채워진 선FC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올라간다는 평가들이 많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짧게 K리그 25라운드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고 이제 정말로 저희가 가져온 주제를 좀 얘기해 볼까 해요. 자, 신태용 감독이 4,634일 만에 돌아왔어요. K리그 기준으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참 여러 곳에서 소방수 역할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울산으로 와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굉장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이렇게 교체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얘기를 나눠보는 걸 원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씩 좀 물어볼까 해요. 사실 김판곤 감독과의 이별이 매끄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먼저 따져봐야 될 건 과연 감독 이별이 필요했느냐.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매우 필요했다고 봐야죠. 왜냐면 지금 김판곤 감독이 마지막으로 지휘했을 때를 기준으로 공식전은 11경기 연속 무승, 또 중간에 클럽 월드컵이라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일정이 있었다고 해도 사실 그 대회에서의 3패도 정말 좀 아쉬운 결과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결국 공식전 11경기 연속 무승, 3무 8패의 성적에 경질당할 시점에서의 순위표를 그 당시 기준으로만 보면 강등 플레이오프권과 승점이 불과 3점 차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울산 HD가 보유했던 스쿼드 그리고 갖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기량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성적은 너무 부진한 결과라고 당연히 누구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이 경질에 대한 이유, 명분은 전 충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 경질의 과정에 있어서 김판곤 감독의 이야기나 아니면 신태용 감독 측에서의 이야기도 기사를 통해서 나왔지만 뭔가 그 단독 기사 있죠. 감독 경질 그리고 신태용 감독에게 접촉을 했다. 네. 그 이야기가 너무 일찍 나온 것 같아요. 전 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접촉을 먼저 하고 경질이 그 다음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결국 이제 김판곤 감독 측에서의 그 주장은 기사를 통해서 경질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접했기 때문에 네. 먼저 어떻게 위약금을 지불할지 또 감독 경질, 코칭 스태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구단의 논의가 부족했다라는 부분에서 김판곤 감독은 아쉬움을 좀 토로하고 있고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질이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지금 당장 제가 기자로 일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정확히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까지는 명확하게는 확인을 하고 있진 못해요. 근데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건 경질은 다들 위약금을 위한 조절이 있고 뭐 그런 조율의 과정들이 있고 하지만
이게 외부적으로 얘기가 나온 이상 좀 매끄럽지 못했다라고 당연히 지금 분위기를 좀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네. 내부적으로 조정을 좀 다 한 다음에 기사를 내는 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잡음이 나왔던 것 자체가 좀 다른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매끄럽지 않았던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도 이 자리에서 다워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내부 사정이 어땠나요? 일단 제가 전제하고 싶은 거는 네. 경질을 하고 바로 선임한다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네. 어쨌든 그게 어느 정도 겹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구단에서는 일단 이 감독과 계약을 해지도 하고 또 새로운 감독도 빨리 찾아야 되니까. 왜냐면 지금 팀이 시즌 중이기 때문에 급하잖아요.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서로 좀 얘기를 하고 감독이 이제 경질을 할 거야. 아니 사실 그런 경우 많이 없나? 아니 경질 내일 바로 이렇게 되나? 사실 그게 굉장히 구단 입장에서도 애매하고 난감한 일이기는 합니다. 네. 딱 무잘라서 하듯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을 예로 들면 이 김판곤 감독이 이제 너무 못하니까 어느 정도 경질을 해야겠다라는 부진했던 건 맞아요. 어쨌든 네. 그 내부 판단을 내렸을 거 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적으로 그거를 결정을 한 순간 그러면 구단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러면 새로운 감독도 함께 찾아야 되고 그렇죠. 이 감독과 계약 해지하는 단계도 밟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썰듯이 일단 내보내고 새로 선임하자. 요거는 늦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 경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걸 정말 매끄럽게 진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쩔 수 없어. 물리적으로. 이건 사실 솔직히 네, 네. 누구나 다 시청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일 그렇죠.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기사가 먼저 나오긴 했는데 저희 회사에서 썼는데 근데 이제 사실 그 정도 규모의 단독이면 사실 그냥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미 신태용 감독이 뭐 언론을 통해서 아직 결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결정이 난 단계였고 실제로 뭐 선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국 울산 HD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표이사도 있지만 그 위에 구단주도 계시고 네. 사실 그 의사결정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 그게 이미 어느 정도 신태용 감독을 다 이제 내정이 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기사가 나온 거에는 사실 이제 뭐 제가 이제 기자 입장에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기자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그 정도 단독을 그냥 놔두기는 쉽지 않다. 그렇죠. 네. 근데 사실 저도 기자분들하고 많이 이제 옆에서 저도 방송인으로서 취재를 하면서 본 결과 기자분들이 그렇게 쓸 정도면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됐을 맞습니다. 때 예. 쓰는 거지 그냥은 막 그 내피셜로는 쓰지 않아요. 왜냐면 기자분들 자기가 올 타격을 다 대상을 하고 하기 그렇지. 때문에 당연히 정해진 상황에서 기사를 쓰는 건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뭔가 순탄치 않다는 내부 평가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감독이랑 계약 해지를 하는 과정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네. 계약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또 새로 올 감독이랑도 구체적인 협상을 좀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이 있어서 제가 뭐 울산을 편들려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이 과정이 좀 매끄럽지 않았다고 막 마냥 그렇게 하기에는 네. 사실 이런 사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감독을 교체하는 네. 과정 예를 들어 너무 급해서 일단 계약 해지하거나 경질을 하고 대행으로 간다. 요게 아니면 그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행을 선임을 해서 좀 가면 사실 오히려 매끄러울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음. 왜냐면 대행으로 일단 하고 맞아요. 찾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울산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스태프까지 거의 다 물갈이를 하고 아예 새롭게 가자라는 네네. 내부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한 이상 이거는 좀 완전히 완벽하게 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는 구조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사실 김판곤 감독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죠. 당연히 뭐 그런 언론을 통해서 내가 정확한 소식을 알았다고 하면 뭐 아쉬울 수 있는데 뭐 어쩔 수 없는 과정이 아닌가. 일종의 진통은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결국은 구단이 할 수 있는 건 했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변화를 줘야 되는 타이밍은 맞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간의 부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김판곤 감독에게는 계속 기회는 주어졌었던 거니까 김판곤 감독 입장에서도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을 수 있고 역시 서운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울산도 변화를 예고한 이상 또 변화가 필요했던 이상 대폭 변화를 줄 때는 찾아올 수 있는 따라올 수 있는 과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네네네. 어쨌든 이런 좀 잡음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신태용 감독이 첫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울산 팬들이 좀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울산이 왜 신태용을 선택을 했느냐?
그리고 김강국 단장이 갔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갔다가 돌아왔다고 해야 되나? 사임을 발표했다가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너무 요즘에 애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를 직관적으로 하려고 갔다 네. 갔다 다시 돌아오신 건 맞죠? 네. 가려다 다시 돌아오셨잖아요. 네. 그런 거를 했을 때 어쨌든 신태용 체제가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도 있고 기대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좀 어떻게 보세요? 경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번 경기 때 가장 독특했던 부분이 결국 조현택 선수와 최석현 선수의 반대발 윙백 기용입니다. 네. 윙백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현대축구에서 전술을 굉장히 다양하게 수많은 국제무대 감독들도 구사를 하고 있지만 백스리의 역발 윙백을 쓰는 경우는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네. 거기서 느꼈죠. 아, 신태용 감독이 오긴 왔구나. 전술적으로 정말 유연한 선택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신태용 감독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감독이 예전에 뭐 연령배 대표팀 또 심지어는 월드컵 대표팀까지도 시즌 중 정확히는 갑작스럽게 부임을 하면서 소방수 역할을 짧은 시간 동안의 소방수 역할을 기대받으면서 이제 부임을 한 경우가 많았는데 왜 소방수로 신태용 감독이 부름을 받을까? 네.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신태용 감독이 기본적으로 신태용 감독이 원하는 어떤 리더십은 좀 선수들과의 원만한 리더십, 소통이라든지 단기간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면서 팀에 뭔가 힘을 딱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구단이나 아니면 협회 측에서도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을 소방수로 선임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당장에 뭔가 즉시 결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태용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팀들은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태용 감독의 전술 구사 능력은 분명히 유연한 면이 많아요. 이번 반대발 윙백 기용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나왔던 그런 굉장히 트릭이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신태용 감독만의 번뜩이는 스타일, 이런 어떤 전술적인 부분, 특히 상대에 대한 어떤 맞춤 전술의 부분은 신태용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발한 선택이 좀 이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래서 신태용 감독을 현장에서, 구단에서, 협회에서 그동안 소방수로 많이 좀 불렀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 경기 때도 짧은 지금 준비 기간이었기 때문에 당장 뭔가의 이 신태용 감독 부임 효과가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분명 이전보다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전환 과정과 압박 과정에서 그거 느꼈어요. 압박을 이전에 김판국 감독들도 많이 주문을 하긴 했지만 선수들이 그냥 많이 뛰면서 뒤쪽에 대안이 잘 마련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은 밸런스는 무너진 형태의 압박을 울산이 많이 좀 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신태용 감독 때는 그래도 확실히 선수들이 좀 더 간격을 좁힌다든지 이후 상황에서 좀 더 목적 있는 압박을 한다라는 느낌이 제가 이 제주전에 봤을 때는 좀 많이 느껴졌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반대발 윙백 기용, 물론 이게 뭐 성공을 했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성과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도들을 하면서 팀에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불어넣어주고 경기마다 좀 새롭게 뭔가를 도전해보고 이것 자체가 침체돼 있던 팀 분위기에는 그렇죠. 많이 또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울산이 이래서 신태용 감독을 원했구나, 선택을 했구나, 그런 느낌을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신태용 감독이 큰 전술은 없다, 공수 밸런스를 중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보여줬어요. 근데 이 공수 밸런스를 중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울산이 왜 신태용 감독을 선임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일단 울산이라는 팀에 어울리는 무게감 있는 지도자. 근데 시즌 중이기도 하고 사실 후보가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 데려올 수 있는 이름값 있는 지도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보 안에 이제 신태용 감독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울산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나, 그래서 결국 왜 김판국 감독을 경질할 수밖에 없었나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원인들을 분석을 했겠죠. 요런 문제가 있었다. 그 파악을 했을 때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가냐면 조금 다른 캐릭터를 가져오자. 네. 왜냐면 요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캐릭터를 갖춘 지도자를 영입하자. 신태용 감독이 저는 적절했다고 봅니다. 김판국 감독이 조금 이제 강하게 매니징을 하는 스타일이고 조금 흔히 말하는 빡센 스타일이라면 신태용 감독은 유연함이 있고 또 선수들을 조금 편하게 해주려는 스타일이고 네네. 그런 점에서 팀 분위기를 확실하게 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신태용 감독이 좋은 카드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축구적으로 봤을 때도 어쨌든 신태용 감독은 있는 자원에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신태용 감독이 어쨌든 경험도 풍부하고 물론 뭐 K리그가 꽤 오래 먼저 있었지만 뭐 현장 감각은 크게 떨어져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첫
경기잖아요. 네. 그럼 원래 감독이 온 첫 경기는 부임 첫 경기는 원래 잘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좀 미라클 뭐 이래갖고 첫 경기 허니문 미라클, 효과라고. 맞아 네. 허니문 효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두 분이 그냥 전문가로서 봤을 때 이게 허니문 효과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뭔가 울산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있을 것이냐. 저는 지금으로선 기대할 수 있다. 어. 신태용 감독이 이제 대표팀 감독으로 있을 때 네. 4-4-2 전술을 친선전 때 갑작스럽게 썼잖아요. 음. 근데 그때 선수들 사이에서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왜 갑자기 4-4-2지? 처음에는 선수들도 약간 아리송한 느낌이 있었대요. 우리가 이게 준비가 돼 있나? 불안한 상황에 마음을 갖고 경기에 임했는데 감독이 지시한 대로 뛰어보니까 경기가 되더래요. 그때 선수들이 신태용 감독에게 이분이 좀 전술적인 능력이 확실히 있구나 그 느낌을 딱 받으면서 플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신뢰가 싹 생기죠. 그렇죠. 지금 아마 저 이 반대발 윙백 기용 있잖아요. 다음 경기들 또 바뀔 거고요. 또 다른 뭔가의 트릭 요소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런 시도들이 언제 성과를 내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시도들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언제 마음을 얻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하고자 하는 축구가 되는구나. 네. 그게 뭔가 확실한 어떤 축구 컬러로 지금 당장 팀 컬러로 입혀지지 않는다고 해도 이 감독의 어떤 계획을 따라가면 진짜 말한 대로 되네. 그게 느껴지는 포인트가 빨리 마련될수록 울산의 팀 분위기가 올라올 거라고 보이고 지금으로선 그걸 기대해 볼 만한 감독 있고 선수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워 기자님. 기본적으로 저는 신태용 감독이 아주 유리한 상황에서 부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이 워낙 어려운 시점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좀만 올라가도 괜찮아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상황에서 신태용 감독 개인으로 보면 그게 원래 좀 신태용 감독의 전매 특허 느낌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신태용 감독 축구계에서는 신태용 감독을 운이 정말 좋은 지도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축구인들이 태용이 형은 진짜 운이 너무 좋아 이 얘기를 정말 수십 명이 해요. 맞아요. 그만큼 늘 뭔가 유리한 타이밍에 음. 들어가서 이제 해내는 스타일이라 지금은 울산이 뭐 선수 구성이야 워낙 뛰어나고 특히나 이제 말컹 선수가 아직 뭐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니거든요. 뭐 체중 조금 더 빼고 컨디션을 끌어올리면 훨씬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신태용 감독이 말컹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수 활용은 잘 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말컹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자원이 있는데 아마 이제 훈련하고 경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디어가 조금씩 추가가 되겠죠. 조합도 새로 찾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하면은 전술적인 포인트를 잡아서 이 말컹 선수를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는 충분히 뭐 ACL 진출권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좀 가장 바라는 게 그건데 네. 그게 된다면 뭐 네. 최고죠 사실. 네. 네. 근데 사실 그래요. 운이 좋아. 저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신태용 감독이 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 진짜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 운도 결국에는 아유. 그거를 운까지 끌고 나오는 것도 실력이니까. 그렇죠. 결국 포획 감독도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있어서 이길 수 있는 데는 운도 필요합니다. 그럼. 근데 그 운이 나올 수 있는 상황과 그릇을 만드는 거 이거는 결국 감독의 역할이거든요. 신태용 감독도 이거는 팀을 만드는 데도 그렇지만 그 K리그에서 항상 신태용 감독 이야기할 때 난 놈이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되는 사람은 이유가 있는 법이죠. 맞아요. 네. 어쨌든 울산 이렇게 큰 변화가 있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운에서 실력으로 가져갈 수 있을지 한번 하반기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자 아사니 이슈가 생겼어요. 갑자기 이렇게 됐기 때문에 광주 FC 팬들은 갑자기 뭐라 그럴까요? 우리 가족이 갑자기 날 배신한 느낌?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어떤지 정다우 기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 문제의 핵심은 아사니 선수가 이제 보스만 룰을 일종의 이용을 해서 네. 이적 협박을 하는 형국이 됐다라는 음. 게 이제 사실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보스만룰이라는 게 6개월이 기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6개월이 남으면 자유롭게 이제 향후 이적할 팀과는 협상을 할 수 있는 네네. 건데 사실 이게 6개월 후에 이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영입을 하고 싶으면 팀과 이적료 협상을 하고 또 개인 협상을 해서 데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에스테그렐은 일종의 이 볼모로 잡은 거거든요. 네. 얘는 6개월 후에 우리 선수야. 그러니까 그냥 지금 미리 주라. 대신에 싸게. 지금 이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실 도의적인 차원에서 책임이 있긴 하지만 에스테그렐이 뭐 우리 6개월 후에 아산이 영입합니다. 발표한 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광주가 기분이 나쁘지만 네. 그게 뭐 제소를 해서 이거 뭐야 할 수는 없는 문제인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 법적으로는 하나가 없다고 네. 광주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를 볼모로 잡아서 지금 완전 이적을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되게 상도에 어긋나는 일이고. 근데 사실 벌써 완전 이적을 하겠다라고 말한 이상 그걸 잡고 있으면 그렇죠. 이게 동기부여도 안 될 거고 그걸 이용을 팀 하는 내도, 거예요. 네, 분위기도 안 좋을 네. 거고. 그렇다면 지금 아사히 선수가 그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이적할 기회가 없었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네. J리그에서 두 팀이 제안을 했습니다. 요코하마 마리노스와는 아주 구체적으로 협상이 됐고, 심지어 광주가 처음에 65만 달러가 나온 거를 그러면은 너 보내줄게 75만이 나왔는데 우리가 65만만 받을 테니까 10만 원 너 가져. 오. 이렇게까지 해서 좋은 조건으로 이제 아사히를 보내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아사히가 안 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단에서도 이제 90만 달러 이적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적 시장이 닫혔어요. 근데 에스테그랄이 갑자기 이렇게 우리 아사히를 영입했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아 이거는 뭔가 있다라고 광주는 의심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에스테그랄은 8월 20일까지 이적 시장이 열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일부러 기다린 거지. 그런 의심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에스테그랄은 갖고 있다가 그리고 요코하마랑 뭐 일본 다른 팀에서 제안한 거는 까버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미리 발표를 해버리면 이적료를 낮춰서 데려올 수 있겠다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좋게 잘 한 거고, 왜냐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쪽에서는 양아치야?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그런 상황이잖아요. 양아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너무 심했나? 요런 사례가 좀 맞긴 있으면 맞죠. 네. 이런 사례가 있으면 머리 잘 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사례는 없거든요. 거의 네. 축구계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첫살에야 우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양아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로의 입장이 너무 다른데 네. 이쪽에서는 그 특히나 우리 동방예의지국의 상황에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거는 양아치야 이렇게 사고 붕괴를 살 수 있는 거죠. 차라리 법적으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막 억울해. 그렇지만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고 뭔가 너네도 그냥 어느 정도 너네 상황도 이해를 할 수 있어. 이런 상황이면은 아 그래 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뭔가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광주한테 아산이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수가 없으면 어. 포항전을 받듯이 광주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되게 네. 답답한 거고 지금 이적료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11일 오늘까지가 이제 광주에서 제시한 1차 이제 데드라인인데 일단 80만 달러로 제안을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에스테그랄 쪽에서 원하는 이적료는 40만이에요.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아산이가 아무리 계약 기간이 조금 남았다 있다고 해도 이 선수가 그 에스테그랄에서 아사니에게 제시한 연봉이 굉장히 큽니다. 네. 굉장히 커요. 근데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데려가는 선수를 40만 달러에 데려가겠다? 이거는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도 약간 너무 후려쳤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이거를 또 SNS로 알았다는 얘기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발표를 뭐 우리가 뭐 해서 발표할게요 이렇게 뭐 공문이라도 하나 보내놓고 아니면 아사니가 얘기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에스테그라에서 또 우리 아산이 영입했어요 발표하니까 광주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뭐 뒤통수 맞은 거죠.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연애하던 연인이 있었는데 난 헤어진지 몰랐는데 제가 다른 여자랑 사진을 올렸어 SNS에. 아니, 결혼 발표를 한 거야. SNS로 결혼 발표를 한 거야. 그런 거지. 그러면 진짜 미치고 팔짝된 노릇이 우리 헤어진 거야? 맞아? 아니, 이런 얘기도 물어볼 새도 없잖아. 비유가 되게 극단적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맞긴 맞네요. 이게 연륜 짬밥이에요. 아, 결혼한 연륜 역시. 짬밥. 그런 상황에서 광주FC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였고 근데 또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 개인적으로만 본다면 굉장히 유혹적인 그런 오퍼였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해결을 하거나 광주가 좀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당장 어쨌든 이정회 감독도 인터뷰를 했고 기사에 나온 바에 따르면 뭐 후연 중 일단 지금 후연 불참은 부상 때문이라고는 표면적으로 나와 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몸 상태를 회복해서 후연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광주가 하긴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광주의 스탠스는 어쨌든 광주 입장에서는 헐값에 파는 건 말도 안 되죠. 당연히 광주 입장에서 아사니를 활용해서 최대한 돈을 받고자 하는 게 원래의 계획이었고 지금 에스테그랄이 접촉 과정 자체를 굉장히 문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마지막까지 일단 에스테그랄의 제안은 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거절하면은 또 이제 사실 분위기나 그렇죠. 아사니의 태도나 근데 이게 또 어쨌든 문제 제기를 하긴 했지만 여기서 정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아닐지도 확실한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반년 뒤에는 어쨌든 보스만 룰에 따라서 자유계약을 앞둔 선수가 팀을 옮기기로 확정을 한 건 그 자체로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머리가 많이 아플 거는 같아요. 어쨌든 반년이 지나면 이 선수는 계약 만료가 되고 FA 자격으로 어차피 팀을 옮길 텐데 여기서 광주가 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뭐 그 부분이 지금 광주 입장에서 좀 달려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호 기자님 뭐 들은 얘기는 없어요? 이후에 어떻게 할 거다? 일단은 11일이니까요. 저희가 오늘이 이제 11일인데 에스테그랄 쪽에서 답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뭐 내고를 아마 하려고 할 텐데 오히려 광주는 11일 지나면은 우린 더 받겠다. 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20일까지 협상이 안 돼서 그냥 끝나버리면 이제 아사니 선수가 이제 잔류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저는 이정효 감독이라면 어느 정도의 설득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사니를 뛰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좀 그래도 열심히 뛰게끔. 제가 이제 4년 동안 관찰한 이정효 감독은 다른 축구인들이랑 조금 달라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이 되면 일종의 바이를 시킵니다. 그쵸. 네, 대부분이. 근데 사실 화가 나기도 하고 네. 우리 팀 분위기도 해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쟤를 조금 우리 아웃사이더를 만들어야 우리 팀들이 좀 돈독하게 빨리 분위기를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것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우른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선수가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감정적으로 약간 뿔이 나 있는 상태지만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얘가 우리 팀에 필요하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광주가 코리아컵에 욕심을 좀 내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아사히 선수가 잔류를 혹시라도 잔류한다 하더라도 뭐 저는 어느 정도의 설득 과정을 거쳐서 결국 다시 또 퍼포먼스를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결국 에스테그랄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네네네. 조금 돈을 그래도 부르지 않을까요? 에스테그랄이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그리고 또 챔피언스리그 또 나가는 팀이에요. 그래서 좀 아사히 선수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 선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면 광주도 만족하는 선이 있을 텐데 네네. 이 선을 아예 지켜지 못하면 그냥 FA로 선수를 내보내는 거는 사실 그렇죠. 그것도 되게 안 좋은 그림이잖아요. 실망스러운 결과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은 적정 선에서 에스테그랄이 제안을 하면 거기서 광주도 이 정도면 우리에게 금전적으로 이득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에스테그랄이 맞춰주냐 마느냐가 되게 좀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국 만약에 아사니가 나가게 되면 프리디언슨이 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광주 팬들이 그 부분 궁금해할 것 같아요. 다워 기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사니의 공백은 대체가 안 되죠. 일단 프리디언슨의 경우는 스타일을 보면 아예 최전방에서 약간 타겟형 공격수의 느낌으로 좀 더 신장을 활용한 플레이들이 나오고 스피드가 준수하긴 해요. 긴 신장에도 불구하고 많은 툴을 갖추고 있는 선수지만 이게 아사니의 플레이 스타일과 많이 부합하진 않거든요. 네네. 다른 선수입니다. 오히려 같이 뛰면은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을 정도의 선수라서 프리디언슨은 그냥 공격 자원의 보강으로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이게 아사니 선수와는 좀 역시 다른 능력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다른 축구를 해야겠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광주에서 이제 자주 하던 게 아사히 선수 쪽으로 공을 돌려서 아이솔레이션을 시켜서 아사히 선수가 중앙으로 들어가면서 알고도 못 막는 슛, 뭐 일종의 그런 패턴의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어려워졌다고 봐야 되고요. 네. 새로운 또 공격 패턴을 이정효 감독이 잘 만드시겠죠. 어쨌든 아사니가 남을지 6개월 뒤까지 남을지 네. 아니면 갈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냥 예측할 뿐이고 이 이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20일이면 이제 이라는 이적 시장이 문을 닫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는 결정이 되니까 저희 뭐 다음 방송 할 때는 아마 자세하게 얘기를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좀 추후를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새로운 TMF를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오늘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어요. 할 얘기도 많았고 사실은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K리그 얘기를 풍성하게 두 분이 있으니까 많이 할 수 있는 거리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두 분 오늘? 일단 다워 기자님의 캐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고 현장에서의 그 보셨던 그쵸. 이야기들, 들으셨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간의 경험들이 저도 많이 배울 수 있거든요. 저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것, 따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저도 사실 뭐 이거는 뭐 편집하셔도 되는데 저도 K리그 중계가 안 들어간 지가 너무 오래되긴 했어요 사실. 네네네. 근데 좀 새롭게 많은 걸 알아간 것 같아서 다워 기자님의 활약이 좀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워 기자님은 오늘 또 오랜만에 원투펀치로 한 번이라도 게스트 나오신 적이 있나요?
이 방송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다우 기자님 처음이잖아요. 네. 이렇게 또 함께 하니까 느낌이 색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을 하면서 혹시 나한테 전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너무 많이 얘기했나? 약간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릴 땐 안 그랬는데 좀 나이가 드니까 그쵸. 그런 걱정이 그쵸, 되더라고요. 몸이 사리긴 해야지. 네, 좀 걱정이 적당히 되더라고요. 하시는 건 다른 방송에서 하시고 여기서는 좀 많이 그냥 풀어내시는 걸로. 출연료 올려주시면 그건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도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K리그 얘기를 했는데 뭔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느낌 같아서 기분이 좋았고 다시 막 이제 들으니까 K리그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그러셨으면 좋겠고 저희로 인해서 K리그가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함께 다음에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오프닝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한 자리가 남아 있거든요. 이 자리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그러면 TMF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